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그 조선 얘기였었는데, 조선이 개국과 쇄국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 또 개화와 척사 사이의 갈등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끝내는 근대화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지난 시간에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 특히 내적 원인으로서 주자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근대화 과정을 민족주의와 관련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민족주의 하면은 글쎄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분단이 됐을 때에만 민족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내지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얘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언급해야 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근대화와 민족주의가 어떤 연관을 맺는지 하는 이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근대라고 하면은 이것은 모던을 뜻하죠. 서양에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소위 제가 규정했었던 3중의 혁명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 3중의 혁명을 통해서 형성된 시대가 근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모더나이제이션이죠.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3중 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중 혁명의 결과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그 변화의 시대를 근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화의 내용은 당연히 3중 혁명과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의 내용을 보시면은 근대화가 뭐야?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에는 그것을 가능케 했었던 과학혁명에서 이야기를 끌어낸다면은 근대화란 바로 합리화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 서양 근대를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레이셔널라이제이션이죠. 레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합리화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민주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이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했죠. 산업혁명을 거침으로써 나오는 것이 바로 산업화이다.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3중 혁명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이것 말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었을 때 특히 산업화와 관련돼서 제국주의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은 식민화이죠. 그러니까 타국에다가 자기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런 제국주의를 뜻합니다. 이런 식민화는 콜로나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근대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는 합리화이자 민주화이자 산업화이다. 즉 적어도 기본적인 이 세 가지는 복합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이것들은 근대화라고 하게 되면은 결코 뗄 수 없는 세 가지의 유기적인 총체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대화를 그 후진국이나 비서양에서 그 도입할 때에는 이 중에 하나만 임의적으로 떼가지고 하는데 모든 문제가 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주로 근대화는 산업화다 이런 생각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산업화만 하면 근대화 끝난다. 그 이야기에 깔린 건 뭘까요? 산업화만 하면 근대화는 끝나니까 민주화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유보해도 된다. 심하게 되면은 산업화를 잘 수행하려면은 민주화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독재로 가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인 작용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분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양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국주의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근대화를 얘기할 때는 서양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제국주의라는 그런 단서를 우리가 꼭 집어내야 될 것이고 동양의 입장에서 근대화를 얘기할 때는 이것을 추구하되 제국주의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적인 차원에서 이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근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모든 과정, 서양의 근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셔널리즘을 형성하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번역이 참 재미있죠. 아주 복합적입니다. 국민이라는 뜻이 있고 민족이라는 뜻이 있고 국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되면 여기 주의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사실은 이 말이 다 내셔널리즘 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쓸 때는 내셔널리즘이라고 쓰되 이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뜻을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셔널리즘의 하나의 일부 현상에 불과한데 민족주의가 곧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다 보면은 민족주의가 잘못하다 보면 국가주의라고 하는 독재로 갈 수도 있고 또 서양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국민주의라고 하는 어떤 민주화된 형태와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앞으로 할 내용의 그 주 골격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계속 제 반복되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복습 같은 건데 저희가 합리화에 대해서 많은 시간 이야기했는데 합리화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rationalization 그러니까 이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성화. 근데 그 이성화는 뭐겠어요? 이게 한자 표현이 아주 재밌죠? 이성에 대한 합치입니다. 이성과 합치시켜서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라고 하는데 그런 이성과의 합치라고를 주장했었을 때 그 대상이 자연이 될 수 있겠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성과 합치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로 바라볼 때 그것은 자연의 합리화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의 합리화는 뭘까요? 즉 자연현상 속에서 이성적 법칙과 질서를 읽어내겠다는 의도예요. 그 이성적 법칙과 질서가 뭐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과학적 합리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양에 있어서 과학혁명을 야기시켰던 어떤 사상적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합리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 이성과의 합치의 그 대상을 갖다가 자연 사물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사회에 대비시킬 수가 있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사회도 이성적 시각에서 본다. 즉 이성과 합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질서도 이성적이어야지만 된다라고 봤던 게 이것이었다면은 인간 사회의 질서도 이성적으로 재편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회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사회적 합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회적 합리주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계몽주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몽주의요. 이 계몽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Enlightenment입니다. Light,
빛을 갖다가 던져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깨어나듯이 밝게 깨어나는 겁니다. 빛을 던져주는 거. 근데 이 빛이 이성의 빛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성의 빛을 던짐으로 해서 사회가 밝게 계몽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의 합리화를 이야기하려면요,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겠죠. 뭐냐면은 사회가 합리적으로 돼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들이 이미 이성적 능력을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깔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각자가 이성적 질서를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을 때에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구하는, 즉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성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달라고 해서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 그것이 하나의 권리인데 그것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권리. National right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즉 자연스러운 권리,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적이라는 겁니다. 타고날 때 이런 이성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권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 자유가 속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생명이 속할 것이고 그 개인의 재산이 속한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의 고유한 어떤 권리라는 것이 자연권 사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의 개인의, 다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런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자연권을 잘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이들 스스로가 어떤 동의의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계약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그럴까요? 각자 무차별적으로 자기들만의 이런 자연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연권과 자연권 사이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해소할 길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양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감시 또는 어떤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상급의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바로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이 이런,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서양에서 보면은 그것은,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연권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부의 권리를 갖다가 양도하는데 합의한 계약의 산물, 그 계약체가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혁명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개인들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라면은 이 국가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 개인들 또는 시민들 또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즉 주권 재민, 국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논리들이 이제 여기 합리화에서 이어서 계몽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한 서양의 근대화는 합리화와 민주화와 이런 계기들이 있었을 때 민주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민주화 또는 국가의 어떤, 여기서 민주화는 한마디로 이제 국민 주권일 텐데, 그 전에 이 소위 이런 시민혁명, 이게 시민혁명인데요. 시민혁명을 해서 국민주권을 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군주주권이죠. 군주 일개인이 주권을, 국가의 주인 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남겨달라는 건데 그냥 남겨져요? 안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 시민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달성된 그 결과 성립되는 것이 국민국가라는 거예요. 국민국가. 국민국가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가라고 했었을 때 이때의 이 네이션은 아까 제가 그랬죠. 국민, 민족, 국가의 뜻이 다 있는데 이때는 주로 국민을 뜻합니다. 그럼 국민국가인데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참 회귀한 단어이다 그럴 거예요. 아, 국가에 국민이 당연히 있지. 근데 뭐 국민 없는 국가가 있냐? 근데 국민국가가 뭐야? 괜한 수식어 같은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국가는 그 밑에 생략된 말이 국민 주권국가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국민국가 이게 서양의 근대 정치학을 이해할 때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그때 국민국가는 사실은 국민주권국가를 뜻한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화된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립된 그 국가체제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주권을 타도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성립한 것이 국민국가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혁명이 성공해서 국민국가가 탄생하려면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투쟁이 필요한데 이런 투쟁이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시민들 자신 또는 개인들이 결속을 해야 되겠죠. 왜? 강력한 그 당시 군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도하려면은 개인과 시민들이 어떤 결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속 장치로서 요구되는 것이 민족의식이라는 겁니다. 즉 국민국가를 형성시켜주기 위한 어떤 통합장치가 필요하는데 국민국가를 형성시켜주기 위한 어떤 통합의 질서, 어떤 그들 각자의 어떤 결속의 내부적 이념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민족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족의식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똘똘 뭉침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민족의식 내지는 민족주의 들으면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배달민족, 한민족 그래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원초적이고 혈연적인 아주 소박한 의미에서의 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어떤 유대감을 뜻합니다. 즉 뭐냐면 어떤 유대감이라는 동질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원초적인 어떤 민족의식 뭐 우리가 같은 핏줄이요 하는 이런 식의 민족의식과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은 단순한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주권적 연대감, 정치적 연대감이 이때 등장하는 민족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서양에 있어서 근대의 국민국가 내지는 민주주의를 형성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민족의식 내지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내용의 주요한 테마인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 민족주의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우선순위는 항상 여기에 있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기본이고 바탕이고 그 위에서 민족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함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내부 문제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은 주로 서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혼동하시면 말이에요. 이 관계를 혼동한다는 건 뭘까요? 민족은 그야말로 단순한 혈연 공동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임지연 씨라고 하는 소장학자가 쓰신 책 중에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시켜서 제가 아주 참 재밌는 비유다 하는 얘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내지는 또 북쪽에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삼국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삼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에요. 근데 신라가 물론 통일했지만은 그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당의 힘을 결탁해서 이들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했다가 다시 당과 싸워서 당을 갖다 몰아내는 이런 건데 왜 이민족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민족을 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외부 민족, 다른 민족의 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민족적 작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심각하게 무식함에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대 서양 근대부터 비롯된 어떤 민주주의, 민주화와 관련된 그래서 필요한 민족의식 속에서 나오는 게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권적 공동체 내지는 연대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권이고 뭐고 그런 게 없는 시절입니다. 이건 하나의 소나라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대 나라 대 나라로서 하는 것이지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우리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합치해야 되니까 통일하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의 나라 대 나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 대 나라이듯이 이것도 나라 대 나라로서의 결탁과 반목이 있었던 그런 관계이시지 우리 후대 특히 오늘날처럼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간절한 민족주의가 염원되는 이 시대의 틀에 맞춰서 수천 년 걸 갖다가 덮어 씌워서 보니까 여기다 대고서 덮어놓고 반민족주의자야 신라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민족주의 일변도로 가다 보면 결국 통일 일변도로 가다 보면 그것의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 민주를 놓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민족을 바라보는 게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민족의식 내지는 민족주의가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유럽에 있어서 프랑스에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게 다 시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영국의 시민혁명이 먼저 있었죠. 한 100년 앞섭니다. 프랑스보다. 시민혁명이 있었는데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민족의식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민족의식을 어떤 그 유대 결속감이라고 하고 어떤 민족 구성원들 간의 그런 결속감인데 이런 것이 그 영국 상황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기간 동안에 시민층 자체가 두텁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층에 추가하여 다른 구성원들까지 하나의 민족적 유대감으로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100년 뒤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 즉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영국보다 봉건제나 전제 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 가장 강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시민층은 아주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 어떤 계몽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성공하려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어떤 민족적 유대감이 절실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서 이런 민족주의가 아주 강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은 그 이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 평등, 박애. 멋있죠?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것 같고 박애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 박애의 대목에 가면 눈시울이 아주 젖을 정도로 정말 아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거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물론 이제 시민의 권리가 될 텐데 자유의 시민권이지만은 이 시민권은 사실 부르주아잖아요. 이 부르주아라는 게 뭐 있어요? 도시 그 상공인들 어떤 자산가 계급의 그런 권리를 뜻하는 자유라고 본다면은 즉 상업과 어떤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도 물론 이제 말은 그 자유권을 누구나 가져 있다는 그런 평등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납세 조세 의무의 평등이었어요. 실제로는 예? 그 헌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십몇 조인가 보면 말이에요. 왜? 귀족층들은 납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 이유 중에 큰 게 그겁니다. 왜? 시민들이 너무 납세 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귀족이고 뭐고 다 세금 내 하는 이런 평등입니다. 더욱이 이 박에는 뭐랄까요? 이것은 일종의 조국애적 연대감을 뜻합니다. 즉 애국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패트리어티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애국주의. 왜 그럴까요? 군주권에 대항해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국의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애라고 하는 건요. 인류 일반에 대한 휴머니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해서 했다가 결국은 왕까지 기요틴에 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인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 군주 국가니까 자기들도 목이 달랑달랑하니까 프랑스를 압박을 하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들과 대항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침략하는 길로 나갑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역설이죠. 처음에는 자유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박애라고 하는 결속장치를 동원했고 그것이 하나의 폭력적 광기를 흐른 다음에 자기 방어 내지는 일보 더 나가서 타국의 침략으로 나가서 자유의 수호의 이름으로 타민족을 압박하는 이런 역설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망고불변의 순수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내셔널리즘의 완결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주의는 일종의 국민주권주의라고 그랬었죠. 이런 국민주권주의를 주장해서 일으킨 혁명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는 당연히 국민주의 요소가 있고 이것이 어떤 민족적 유대감을 박애라는 형태로 묶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주변 인접국가가 쳐들어왔었을 때 결국 나폴레옹 때부터 단순한 수세가 아니라 외려 더 침략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국가의 나폴레옹 자신이 황제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왕을 처단했는데 그 자리를 황제가 메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권력의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의 모든 요소가 프랑스 혁명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은요. 이 국가주의는 한마디로 독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자체가 그렇게 미화하듯이 민주주의의 뭐 절대 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프랑스인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관련을 봤는데, 이런,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복합태라고 했지만은 주로 이제 프랑스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민주주의의 어떤 혁명이었다고 보면은 국민주의와 관련, 국민주의를 어떤 드러낸, 촉발시킨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합리화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와 관련시켜서 내셔널리즘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산업화가 성공을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기계공업, 기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 대량 생산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찍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팔아야 되죠? 대량 소비의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장 자체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돼야 되겠죠? 그 장이 뭘까요? 시장이죠. 그 장이 바로 시장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만나는 그 장소, 필드가 시장인데 이 시장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이 대량 생산과 소비를 소화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국적인 시장은 다시 얘기하면 전국적인 어떤 경제의 통합을 필요로 하겠죠. 이런 경제적 전국의 통합을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 국민국가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주권국가지만은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국민을 통해서 전국적 단위로 통일되는 그런 국민국가가 이런 어떤 산업화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국가 형성이 되고 전국적 시장 규모가 달성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생산과 소비의 대량화는 끝이 없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가다 보면 자국의 시장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뻗어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대량 생산 속에서 나오는 지나치게 많은 과잉 생산물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들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 규모의 시장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자본가들이 대부분의 부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계속 부자를 낳는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물 또는 이쪽에 잉여 자본, 먹고 노는 남은 자본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출할 창구가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드디어 국가의 전국 규모를 떠나서 국제 규모의 시장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내지는 식민지 개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제국주의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민주화에서 요구됐었던 것은 어떤 주권적인 연대감을 위해서 민족의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성립되는 게 국민국가였다. 국민국가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민주화나 산업화나 국민국가를 원하는데 이때의 국민국가는 추구했었던 게 어떤 내부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내부적으로 주권의식으로 뭉쳐진 그런 통합을 지향한다면은 이때의 국민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자국에 남아도는 생산물과 자본을 타국에 강제적으로 행사해서 부를 더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는 체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부적 통합이 아니라 외부적인 침략을 위해서 이때 국민국가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때 민주화된 국민국가를 국민주권국가라고 본다면 이때의 국민국가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식민국가라고 볼 수 있죠. 식민지를 운영하는 제국주의적 국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또 내셔널리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부적인 경제 통합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과잉 생산물과 잉여 자본을 갖다 외국에 강제적으로 팔아먹으려 해서 부를 획득하려면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침략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효과적으로 겪어내려면은 그것은 국가의 힘이 강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국가라고 했었을 때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전체로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에만 이런 거대적 세계 체제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겠죠. 이런 제국주의 질서에서는 이런 국가,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권력이 일 개인의 권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지상주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지상자를 빼면은 국가주의죠. 이것이 바로 내셔널리즘 아닙니까? 왜? 내션이라는 말이 제가 국가라는 뜻이 있었다고 그랬고 국가주의라는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로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지상주의고 그것은 제국주의 내지는 식민지주의를 갖다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체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벌써 요거는 이제 이 단계는 여기서 그 식민화, 제국주의적인 식민화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말이에요. 합리화에서 시작돼서 민주화, 산업화, 식민화 이런 길을 걸어간 것이 서양의 근대화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근대화는 다 단계별로 결국은 내셔널리즘과 연결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을 떼놓고 서양의 모더나이제이션을 갖다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거대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꺾입니다. 뭐냐면 서양에서는 이제 2단계까지 온 거 아니에요? 2단계까지 와서 비서양을 갖다가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항을 하겠죠? 즉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저항하는 것도 여전히 내셔널리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죠. 민족주의. 그들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뭉치는 것. 그런 것을 일종의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런 서양의 식민화에 대항하는 어떤 약소 국가의 내셔널리즘으로서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마치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개된 모든 역사는 하나의 근대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동서양 통틀어서 다 내셔널리즘과 관련된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국민주권주의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어떤 민족주의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까지 포함한 그런 민족주의 또는 국가지상주의로서의 어떤 전체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뒤범벅된 단어가 한마디로 내셔널리즘이죠. 이렇기 때문에 19세기, 20세기의 전 세계 체제의 역사는 내셔널리즘의 핵심에 있었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지금 민족주의 얘기를 하면은 다소 아까 이야기한 소위 국민주의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되는 거지만은 민족주의에는 서구형의 민족주의라는 게 있고 비서구형의 민족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구형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민족의식의 혹은 정치적 유대감, 주권적 유대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구적 민족주의는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들의 서구형 민족주의가 그래서 국민국가 형성됐지만은 그것이 제국주의로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어떤 침략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침략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형, 서구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것은 바로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이들에 있어서 화두는 독립과 바로 자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민족주의라고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두 형태가 판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어떤 저항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족주의는 이것을 뜻하죠.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비서구로서 조선과 한국에 있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막연하게 또는 당연히 민족주의하면 이것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상징하는 민주주의를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도 민주주의의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개방성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어떤 저항을 통해서 방어적인 어떤 그런 폐쇄적인 그런 것으로 대항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통념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선과 한국이 속해 있었던 비서구형의 민족주의, 즉 독립과 자주를 주장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는요. 이게 우리의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민족주의가 다 일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다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는요, 그 외부의 서양이나 이제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했었을 때는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독립이 되고 난 후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이 일단 되고 해방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방은 됐지만은 살기는 힘든 겁니다. 서양에 비했을 때 산업화나 이런 게 형편없기 때문에 빈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후진성이 말도 못하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양처럼 빨리 근대화 돼야지만 옛날처럼 바보처럼 식민지 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신속하게 근대화되는 길은 산업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산업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산업화가 되려면은 소위 민주화 같은 것은 좀 유보해도 되지 않느냐. 즉 개인의 권리 같은 것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좋죠. 근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산업이라는 이름, 즉 산업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개발 독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항적 민족주의가 독립 이후에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그런 양태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아직도 제3세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독재의 모범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우리의 정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자체도 민족주의에 호소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독재를 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형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근대화가 산업화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산업화도 들어가지만 민주화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떼놓고 봤다는 것의 어떤 그런 단선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건데 또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왜곡 현상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산업화보다는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그때를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야,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당해, 또 당해. 즉 뭘까요?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또 당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적 결속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게 민족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민족주의 호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 독재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독재라는 자주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그런 독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성, 외부의 위협에서 버텨내고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에서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자주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주사파에 미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라는 말에 껍벅 넘어가지만은 그 밑에 깔린 것은 독재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북한의 본질은 자주라는 이름의 독재이고 우리도 그 시대에 김일성이와 그것에 대항함으로 해서 박정희 시대에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독재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이 다 남북한에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그 왜곡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주의가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지만은 원래 이 민족주의는 단순한 혈연적 유대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대감이기 때문에 즉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모를 때 다시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를 망각하고 민족주의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발이라는 이름을 띠건 자주라는 이름을 띠건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 정가의 뽀도처럼 그러니까 아주 쓰기 달려 있습니다. 좋게 쓰면 아주 좋게 되지만은 나쁘게 쓰면은 아주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민족주의가 그 민주주의의 원래 바탕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눈을 돌렸을 때 그것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독재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뭘까요?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국민주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한마디로 내셔널리즘이죠.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참 복합적이고 대단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때그때 자기들의 이익의 입장에서 이 내셔널리즘의 복합체 중에서 하나씩 끄집어내다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했을 때 이거를 놓치니까 이걸로 가가지고 독재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내셔널리즘 속에서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내셔널리즘에서 얘기하는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의 독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주의를 차단하고서 항상 민족주의는 그 바탕에 민주주의와 국민주의를 깔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뭘까요? 민주주의의 바탕을 드는 민족주의.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바, 내지는 남북한이 공이 나가야 될 바는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민족주의는 유효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밑에는 항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서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야말로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만 하자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뭘까요? 민주주의는 보편주의예요. 예?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일 수 없어요. 형용사가 굳이 붙는다면 보편적이라는 그 수식어 하나밖에 못 붙여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무슨 쪽에서 한국적, 북한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건 독재의 미화 장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화되듯이 북한 사회도 민주주의화되는 것이고, 이런 자유와 평등의 인권의 이런 가치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 있어서 똑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보편적 민주주의로서의 민족주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방적 민족주의, 즉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만이 소위 세계화된 시대 속에서 민족주의가 살아남는 길이고, 우리처럼 남북한이 분단된 경우에 세계화된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대사 내부의 문제를 한번 저런 도시에 집어넣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